인상적이었던 건 로보택시였습니다. 로보택시. 네, 심천에서는 포니 AI라고 이제 이것도 나스닥의 ADR 종목으로 상장된 업체고요. 위라이드라고 역시 이것도 미국에 상장한 ADR 기업입니다. 두 개를 체험을 했고요. 처음엔 못 믿었게 이제 타서 그냥 40분, 50분 고객들을 네. IR 담당자가 뭐 명함 교환할 시간도 없고요. 네. 그냥 일단 태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당황을 했고 폭우가 내리는 시점에 중국에 이제 나름대로 그 어떤 길거리의 컨디션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요. 난리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자전거 있고 끼어들기도 깜빡이도 안 들고 그렇죠. 들어오고 또 당시에 또 폭우도 내리고 그런 환경이어서 마침 저희가 그냥 제대로 경험을 했는데 맡겨놓고 그냥 다른 거를 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느꼈고요. 제가 볼 때는 회피하거나 구동되거나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정감 있게 타고 왔고요. 그래서 어쨌건 정부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였고요. 어떤 전면적인 시작이 네. 되게 임박한 느낌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태극기 라이브 안녕하세요, 명민준입니다. 오늘 땜빵으로 나왔습니다. 예. 항상 요 퇴근길 라이브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이 동접을 지켜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또 오늘은 이제 저도 관심이 많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한 시간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지금 4,003분 보고 계신데요. 최대한 3,800 정도로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은 하나증권의 김경환 연구위원님 모실 텐데요.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중국 이야기 좀 해볼 텐데, 네. 사실 요즘에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많이 봐서 그런지 알고리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 그러세요? 예, 뭐 네. 비아디의 위기, 네. 그리고 알리테무처럼 밀어내기, 네. 요런 공급 과잉으로 인한 다른 전 세계적으로 밀어내기가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네. 하지만 중국의 이런 뭐 딥시크나 혹은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수준이 올라와서 네. 이게 어디로 가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네. 좀 궁금해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워낙 또 정보가 불투명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 그 판별이 안 돼서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또 직접 탐방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네. 그 얘기를 오늘 1시간 동안 재밌게 풀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자료 없으시잖아요. 네, 뭐 질의응답지만 드렸고요. 아니 뭐 앞에서 땜빵이라서 그렇게 예. 얘기하시니까 저도 되게 중국 이슈인데 되게 긴장되고 원래 아침 방송만 제가 좀 불러주셨었는데 네네. 일단 제가 조금 디스클레이머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녁 방송 듣는데 얘는 뭔데 나와서 이제 말로만 차트도 없이 이제 그러실까봐 네. 제 홍보는 아니고 네. 제가 이제 텔레그램 채널을 하고 있는데 아, 좋아요. 영문으로 하나 차이나는데 그게 중국 관련해서는 제일 인원수가 많은데요. 음. 저희가 그냥 뭐 당연히 증권사니까 관련된 정보들 드리고 있고 오늘 제가 입으로 터는 얘기들은 대부분 다 이제 나름대로 중국 데이터나 저희가 자료화된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혹시 이제 뭐 저희가 전망을 맞추기보다는 제 논리를 또 들으셔도 되는데 제 정보에 대한 부분 자세한 것들은 채널에 있으니까 좀 교차 검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나오실 때마다 자료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저는 나오실 때마다 되게 재밌었거든요. 아, 네네. 그거를 이제 텔레그램으로 또 네. 주신다고 하니까 텔레그램은 어떻게 해요? 그 추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뭐 검색창에 그냥 하나 차이나 같은 거 치시면 하나 차이나? 네, 제가 워낙 많이 뿌려서 아. 관련된 중국 정보들은 계속 보실 수 있고요. 오늘 드릴 얘기도 뭐 몇 가지 꼭지가 다 이제 자료라든지 탐방 갔다 온 얘기가 될 텐데 네. 이제 자료가 다 있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기반해서 자료에 기반해서 데이터에 말씀. 기반해서 예. 털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여러 가지 의견들 남겨주시면 중간중간에 제가 최대한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탐방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자주 가려고 하고요. 요새 이제 무비자 대구사 상해 같은 데는 뭐 요새 김포 홍채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가까운 쪽에 있는 공항 쪽 노선의 경우는 상하이가 좀 요새 많이 핫해지면서 예약을 하려면 뭐 한 달씩 걸리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제가 갔던 쪽은 한국인이 많지 않은 심천. 네, 선전시. 중국에 이제 일선 도시가 4개가 있는데 북경상해, 심천, 광저우. 근데 이제 심천하고 광저우에 갔습니다. 이번에 간 목적은 작년에 갔던 목적들은 저도 이제 급하니까 막 매니저 애널리스트 만나서 여의도 같은 데 갔다 오는 게 상하이고요. 이번에는 중국의 피지컬 AI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고객들 다 같이 해서 로봇도 보고 오고요. 또 로봇 택시도 시승해 보고
또 중국의 이제 드론 택시 같은 것들 도입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UAM 관련된 기업들, 또 샤오펑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테슬라를 표방하고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 떨면서 FSD 기능 비슷한 자율주행도 좀 타고 와서 갔다 온 얘기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기술력의 전반을 봤을 때 뭐 한국 언론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보도하는 만큼 놀랄 만한 수준입니까?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전략이나 매크로니까 저는 이제 가서 체감을 하고 중국에 살았던 경험과 비교해서 이제 체감을 좀 하고 온 건데, 일단 가치관 운용력들 혹은 저희가 종목을 담당하는 친구랑 조금 가서 이렇게 느껴본 거는, 근데 제가 느낄 때 제일 인상적인 거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보다는 현지의 자체적인 이 산업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그래요. 네네. 매우 높다고 할 때 이제 어떤 걸 저는 보고서 느끼냐면, 중국 기업들 예전부터 많이 탐방 갔지만 일단은 입구에 시진핑 주석이든 리커창 뭐 총리든 그런 분들의 어떤 글자체로 써진 이런 벽에 이제 그런 이제 글자들이 붙어 있고요. 탐방이나 이런 거를 많이 받는 느낌을 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견학들을 많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뭐 어느 방향으로 우리 뭐 하겠다라고 찍어버리면 이제 그쪽으로 버스 대절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어떤 간부들이 오고 국영기업들이 와서 이제 시연을 보는데, 저희가 이제 로봇 택시를 타던 또 로봇 업체를 가던 또 드론 이런 업체를 볼 때 기본적으로 앞뒤로 일종의 뭐 사절단, 견학단 같은 단체 관람객들이 각 산업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로봇을 하는 유비테크라는 업체도 있었고, 또 샤오펑, 또 포니 AI나 위라이드라고 해서 이제 지금 중국 로봇 택시 하는 2개 업체, 그리고 드론 업체 이항홀딩스라고 일단 굉장히 관심도가 높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내년에 중국이 이제 경제산업 5개년 계획을 새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테마성 트레이드가 더 많이 될 수도 있는데, 중국이 뭐만 하나 꽂히면은 기업들이나 정부가 붙어서 하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과잉을 만들고 밸류 체인을 이제 막 밀어주면서 이제 기술, 뭐 원가, 정부 지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완전히 과잉으로 가는데, 일부 산업들이 조금 그런 초입 단계에 있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얘기는 각 기업들마다 체감이 좀 달랐지만, 네. 저희가 체감한 뭐 자율주행이나 기본적인 하드웨어나 이런 보여지는 것들은 여기서 이제 체감하시는 것보다 현지에서 가서 보시면 상당히 좀 다른 차원으로 가려고 노력 중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 기업들이 사실상 뜯어보면은 굉장히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런 분석이나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로 네. 하도록 하고, 네. 일단은 뭐 직접 경험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야, 이거는 진짜 중국이 여기까지 올라왔어 싶은 약간 서프라이징한 기술들 몇 개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부럽고 체감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로봇택시였습니다. 로봇택시. 네, 심천에서는 포니 AI라고 이제 이것도 나스닥의 ADR 종목으로 상장된 업체고요. 그리고 광저우의 경우는 1시간 반 정도 거리, 대전 정도 거리인데 거기 가서는 위라이드라고 역시 이것도 미국에 상장한 ADR 기업입니다. 2개를 체험을 했고요. 2가지 다 이제 시범 운영을 하는 지역이 중국이 지금 6개 정도 도시가 있는데, 예. 제가 좀 촌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처음엔 못 믿었게 이제 타서 그냥 40분, 50분 고객들을 네. IR 담당자가 뭐 명함 교환할 시간도 없고요. 네. 그냥 일단 태워서 보냅니다. 무서울 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심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국 내에서도 좀 양반 도시고 예. 상당히 판교 같은 그런 IT 도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은 사실은 첫 번째 체험인 그 포니 AI는 인적이 좀 드물고 굉장히 신도시 같은 데서 타다 보니까 그런 체감 자체는 조금 덜했는데, 2번째 갔던 광저우의 위라이드 같은 업체는 사실은 그냥 IR 담당자 그냥 믿고 타고 오라고 그러고 이제 예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해서 우리로 치면 시청이나 광화문, 명동 같은 이제 시내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당황을 했고, 폭우가 내리는 시점에 중국의 이제 나름대로 그 어떤 길거리의 컨디션을 좀 아신 분들은 아는데요. 난리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자전거 있고 전기 자전거, 또 끼어들기도 깜빡이도 안 들고 그렇죠. 들어오고, 또 당시에 또 폭우도 내리고 그런 환경이어서 마침 저희가 그냥 제대로 경험을 했는데, 제가 느낄 때는 맡겨놓고 그냥 다른 거를 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느꼈고요. 그러니까 좀 부럽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어차피 이 차량들도 다 중국 내 차량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회피하거나 구동되거나 어떤 뭐 저희 눈은 이제 비가 내리니까 와이퍼가 안 와이퍼 없이 그냥 보니까 저희는 알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정감 있게 타고 왔고요. 이게 중국도 이제 정부가 하라면 다 하는 것 같지만
각 도시별로 성향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은 제주도, 서울, 대전 다 이제 그 정부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중국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가 이 남쪽 광동성, 홍콩 옆에 지역에 주로 네. 많은 이유가 해당 성들이 조금 더 개방적이라고 하고요. 북경이나 상해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이고. 그래서 어쨌건 정부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였고요. 이제 저희가 갔을 때 투자자 관점에선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그 장단점은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가 로보택시 업체 종목이 좋아 보이고 이런 건 아닌데 네. 생태계 관점에서는 확산과 어떤 전면적인 시작이 네. 되게 임박한 느낌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개별 기업들이 사업 모델을 하는 데 있어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라이센스 그냥 다른 데다 팔아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본인들이 직접 뭐 어떤 회사는 500대씩 운영을 하면서 네. 굳이 이 경쟁이 좀 심한 이런 택시 시장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서 막 운임을 받고 이게 싼 가격으로 또 경쟁을 해야 되고 하는 모델들 얘기를 들으면 또 재무적으로나 주가적으로나 또 흑전되는 시기도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네. 재무적인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제 체감적으로는 되게 매력적인 개념은 아니었는데 이게 생태계 관점에서 이제 어차피 정부가 밀어줄 거고 내년에도 이게 사실상 이제 전면적으로 원년이라고 본다면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 생태계 기업들이 차라리 이 포맷을 다른 쪽에 넘기거나 혹은 이쪽 기업들이 계속 이제 버틴다면 나중에 다른 나라에서 적용할 때 뭐 미국은 아니겠지만 다른 나라에 그냥 통으로 이 포맷을 팔면 되겠구나. 이 시스템 자체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까지 하려고 하는 기업도 사실은 있거든요. 저는 굳이 생산까지 붙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차피 이 포맷들 다 이렇게 파는 시스템을 하는 게 중국이 과거에 보면은 고속철 같은 걸 그랬거든요. 사실 우린 관심이 없지만 중국이 내부적으로 시장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깔고 정부 주도해서 국영기업들 붙어가지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밸류체인 다 만든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는 비미국권, 비서구권 국가들한테는 고속철 다 적용시켜서 본인들 시스템까지 다 적용해서 팔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의 모델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고요. 앞서서 심천으로 갔던 그 포니에라는 기업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본인들이 라이다나 렌즈를 가지고 동반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서 네. 이제 압축해서 뭔가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하는 이런 기술들을 조금 보여줬다면 위라이드 같은 업체는 그냥 상용화가 거의 다 임박해 있고 본인들이 실제로 버스 비슷한 것들은 자율주행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한 것들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네.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엊그제 한 3일 전에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가 이제 시범 운행을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대수로 치면은 20대 언더란 말이죠. 네. 그리고 미국의 서쪽에서 이제 운행을 하니까 거기는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뭐랄까요 사람들이 이제 규칙도 좀 잘 지키고 네, 좀 넓고 차량 좀 넓고 그리고 막 끼어들기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덜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로보택시 운행하는 거로 해서 저기서 저게 되네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국이 그 부분에서 막 500대 몇백 대 이렇게 이미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기술력으로서는 중국이 좀 더 앞서는 거 아닌가 지금 벌써?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로보택시랑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때요? 저는 이제 로보택시는 직접 이제 하는 거 아니고 당연히 영상으로 봤고 미국 갔을 때 이제 지인의 테슬라 FSD 구동이나 라스베가스 이런 서부에서 하는 것만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되게 미천한 경험이긴 한데 제가 중국 가서 이번에 2시간 정도 타고 직접 떨면서 이렇게 경험해본 바 네, 목숨 걸고. 네네네. 중국 내에서 이 정도의 컨디션에서 할 수 있으면 일단 학습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겠다. 제가 그냥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한 5가지 장면이 똑같이 동시에 벌어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상황에서 앞에는 회피할 상황이 있었고 네. 할머니께서 되게 짐을 끌고 가시면서 옆에서 그냥 느릿느릿 가는 상황에서 반대에서 역행으로 막 전기 자전거는 들어오고 난리도 아닌 상황에서 비는 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그냥 눈 감고 간 건데요. 네. 처음엔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왔죠, 회사로. 근데 이 정도로 학습을 하고 이 정도 적용이 돼서 안전하게 나름대로 가는 거면 예. 그냥 사람이 모는 것보다 나을 것 같고 중국이 제가 그 최근에 도는 테슬라 관련 그 로보택시 관련해서 동영상 봤을 때는 미국의 컨디션보다 훨씬 더 극악하죠. 그러니까 광저우 같은 시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운전이 어려운 뭐 부산 지역이나 뭐 예를 들어 좀 복잡한 구릉이 많고 이런 지역과 비교해서 보면
또 어떻게 또 친중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중국 쪽이 앞으로 학습할 건 좀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입되는 거리나 도입되는 대수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IB들도 일부 조금 중국을 좋아하는 하우스에서는 이제 15배까지도 규모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중앙 정부가 그냥 버튼 키면은 지방 정부 알아서 다 따라가는 구조가 아니고 각 지방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여건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그쪽이랑도 자세히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으면 택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반발이 심할 거고 네. 이 영업상에 아무리 뭐 전체 택시에서 호출용 그런 택시 포함해서 뭐 1%만 차지하는 시장이라 해도 이게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은 그런 거는 없고 이제 어떤 정부 입장에서의 안전이나 정치적인 고려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뭐 하나 한단 밀어버리고 민원 없이 하는 건 아닌데 네. 확실히 더 학습할 건 많고 지금 6개 운행 도시 중에서 우한이라고 하는 우한 사태 있었던 그 도시가 지금 전면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도 이제 이선 도시라고 하는 30개 도시까지 확장이 될 텐데 저는 상당히 그 생태계가 빨리 확산할 거라는 느낌을 좀 받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로보택시 자율주행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쪽으로 경험해 주신 거 요거는 좀 주목해 볼 만하다는 거 기술 하나만 더 소개시켜 주신다면? 그 UAM인데요. 저공 경제. 그러니까 중국의 그 이브톨 관련해서 수륙 이제 드론이죠. 그래서 수직 이착륙 수직 이착륙 드론. 이브톨 그게 저희가 이제 광저우에 있는 이항 홀딩스라고 이게 사실 몇 년 전에는 인중도 안 나오고 막 사기다 막 하면서 국내에도 상당히 피해자가 많았고요. 이수만 회장이 그걸로 돈 꽤 벌었다는 그 업체입니다. 네. 이 업체도 저희가 이제 인상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이제 최근에 정부가 저공 경제를 이제 꽂혀서 막 밀고 있는 상황이 작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제가 딱 갔었던 때에 그 우리 치면 이제 검색창에서 검색했을 때 주소지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상한 부둣가로 부르는 거예요. 부둣가? 인천에 되게 우리로 치면 막 되게 한적한 부둣가 같은 데로 불러서 네. 솔직히 좀 쫄고 갔는데 들어갔더니 부둣가에 이런 창고 같은 데를 이제 500명의 그 직원들이 이미 이전을 하고 있다. 원래는 이제 산업단지 같은 데 있었는데 이미 이제 확장으로 해서 그 지역이 이제 뭐냐면 광저우도 이제 강이 흐르는데 이 광저우에서 원래 홍콩으로 가는 페리 선착장 같은 거를 만드는 사업 부지였는데 이게 코로나 때 소위 말해 빠그러지면서 이제 그쪽을 아예 정부가 여기서 이착륙 시험하고 여기서 상용화시키고 관광용으로 쓰고 앞으로 커지면 여기다 터미널 만들고 여기다 관광단지 만들고 여기를 이제 궁극적으로는 UAM 중심지로 만들어 이게 딱 전형적인 중국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막 확장 이전하는 중에 저희가 갔어요. 거기도 막 사무실이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비가 와서 타라는 걸 못 탔는데 기본적으로 뭐 소음이나 좁은 공간에서 이착륙하는 기술 이런 거는 제가 아주 뭐 정확하게 판단해 드릴 수는 없고 제일 인상적인 거는 그 개활지 비슷한 그 부두에 정말 좀 굉장히 큰 부지거든요. 그 지역을 그냥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이제 사업을 다음 단계까지 그리고 있다. 그래서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이브톨 이런 산업들은 조금 아직까지 테마로 봤는데 이제 조금 현실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중국은 개별 도시에서 이제 전체 호출 차량이나 택시 관련해서 한 1~2% 잡으면 본인들이 한 8만 대 정도 팔 거고 8만 대? 네네네 8만 대 정도 보고 있고 이게 뭐 중국이 크게 보니까요. 지금 뭐 몇백 대 생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판매로 처음엔 돈을 벌 거고 네. 그 다음 단계 이제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시간 이동 관련된 저희가 이불톨 이런 것도 좀 봤는데 뭐 직접 다 타보진 못했으니까요. 근데 일단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있었고 저공 경제는 저는 솔직히 로보택시라든지 다음 단계 이제 로봇 다음이라고 좀 봤는데 꽤나 이쪽은 진지하게 대도시에서 좀 시행하고 있구나, 시행할 것 같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가 굉장히 그 프로토타입 시스템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을 네, 그렇죠. 해보고 정확합니다. 테스트 베드로. 네네. 그렇게 해서 8만 대까지 가겠다라는 개념으로. 네네네. 생산으로는 아마 캐파가 계속 증설을 할 텐데, 그때는 그 업체가 어쨌건 딱 가보면 그 그 어떤 부지 자체가 거의 체육관만한 데다가 다 인증서나 특허 같은 거를 벽으로 그냥 벽돌처럼 채워놨어요. 좀 과시용이긴 한데 뭐 어쨌건 간에 그 회사도 각 지방 관료들이나 각 국영기업이나 지방에서 막 견학단이
또 어마어마하게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공 경제 관련해서 중국이 정책을 또 세게 밀어붙일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제 테마주에서 조금 현실성 있게 좀 다음 단계로 가는 거는 확인을 하고 왔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쪽을 바라보자면 물론 뭐 산업이나 뭐 기업 관련해서 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냥 러프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쿠모다마님께서 8만 대라고 하지만 이것도 중국은 손해보고 팔 거다. 지네끼리 네, 싸우고 네. 출혈이 심해서 네,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자율주행이나 UAM이나 결국은 얘네가 이거를 잘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적자나고 있는 거를 해외에 팔고 해외 밀어내기 물량 밀어내기를 해서 이 적자를 메꿀 거다라는 몇 년 전의 쿠팡 같은 그런 개념으로 좀 관념으로 좀 바라본다면 이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도 국가에서 이제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안보랑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것을 중국이 그렇게 열심히 돈 때려 박아가지고 성장을 시키는 것을 해외에 수출해서 이거를 적자를 메꾸고 흑자를 내서 대단한 기업으로 만들 만큼의 미래 비전이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비전이라 하시면은 지금 해외 진출 밀어내기 혹은 그렇죠. 본인들 입장에서 수출 네. 하지만 박리담의 형태 혹은 좀 불공정한 게임 뭐 되게 좋은 지적이시고 질문이신 것 같고요. 사실 오늘도 뭐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 주가 계속 빠지고 있고 박리담의 한계를 좀 보이는 영역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뒤에 제가 전기차 얘기 좀 드릴 거고 말씀하신 그 이브톨이나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뭐 일부는 정부 지원이 있을 거고 저희가 갔을 때도 뭐 군용에 대한 질문을 좀 하면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뭐 관련되는 또 예민한 또 품목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 사업 자체가 수요를 이렇게 만들고 막 시장을 만드는 쪽에 좀 능숙하기보다는 항상 전략적인 산업이나 정보 육성하는 산업의 공급 쪽에서의 전략이 좀 강한 편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공급을 찍고 그 다음에 점선면 형태로 시장 형성 전에 정부가 와 하면 이제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에 지원금, 보조금, 저리대출 이런 걸로 밀어주고 또 돈을 레이징 시키고 네. 거기서 또 버블이 생기고 그 안에서 이제 지지고 볶다가 정부가 이제 이게 중간이 없으니까 중간에 들어와서 강한 또 규제를 하고 뭐 내부에서는 그런 반복이고요. 밖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밖으로 밀어내기라고 하는 것들이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결국엔 그 시장에 속하면 같이 뭉개지잖아요. 같이 망가뜨려 버리고. 네. 그리고 지금 각 국가들의 인심이 나빠진 것도 결국에는 중간 진영 국가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미중간의 사이에 껴있는 이유도 중국이 시장이 매력적이거나 가격 교란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중국이 없으면 생산을 못하는 품목이 너무 많으니까 미우나 고우나 어쨌건 중국과의 어떤 아주 강렬한 제재는 못하는 상황이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도 지적하신 대로 생산이나 기술이나 공급 위주의 전략만을 취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개별 기업들도 마진 남기기가 좀 어렵고 또 장기적으로도 계속 어떤 협력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게 제가 확장을 해서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네. 저희도 가가지고 투자자들과 국내 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꽤나 이제 베테랑들과 저희도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 중국이 나중에 뭐 시장 개방을 하든 네. 백악관이 지금 요구를 해서 개방을 더 해라 네. 불공정하지 않냐 해도 이제 와서 중국이 개방을 하면 줄 게 뭐가 있냐.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창을 만드는 건 예리하게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히토류, 기술, 제조업, 수출 고도화, 해외 시장 뭐 준비 여러 가지를 막 밸류체인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네. 국유화든 뭐든 세팅을 해놓잖아요. 그걸 창이라고 보면 시주석은 그걸 막 시진핑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방패 역할을 하는 건 그게 인심이든 본인들의 생산 과잉을 완충하는 거든 간에 내수를 잘 키우면 되거든요. 근데 내수는 약간 뒷전인 경향이 좀 있고 공급 쪽이나 이런 쪽은 앞서가는 데 비해서 수요 쪽은 못 따라가고 또 가게는 여러 가지로 둔감하기 때문에 소비가 잘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이제 반복이 되니까 외자 기업이 지금 설사 중국에서 이탈한다고 해도 예. 다시 들어오라고 오픈을 해도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제 그 고민이 중국은 안팎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중국 붕괴론이나 뭐 지금 당장 침체 때문에 이게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불황이 되게 반복되는 패턴을 중국이 보이는데 전형적인 이런 박리담, 그러니까 새 기술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년에 되면 로봇도 지금 로봇 얘기는 이제 자세히 안 드렸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았어요. 저는. 왜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너무 훌륭하게 이제 뭐 유니트리라든지 유비텍이나 옵티머스나. 막 춘절 연회에서 막 춤을 추고 막 쿵푸를 하고 물론 저희가 그것까지 본 건 아닌데 항저우를 가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가서 본 건 유비텍이라는 업체였는데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제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동 속도 디테일 뭐 학습해서 하는 것들이 조금 저는 그냥 평범했어요. 그냥 보던 거. 네, 근데 이런 업체가 한 수백 개 될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다가 잡아놓고 거기서 시연을 할 거고 저는 이들에게 보조금을 반도체처럼 줄 거로 생각은 안 해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지만 근데 이제 부러운 거는 민관학으로 붙어서 하는 것들이 생태계를 엄청나게 이제 키울 거고 그래서 생태계에 대해서는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질문자 의도처럼 개별 기업의 어떤 그 해외 시장 입장에서의 어떤 입지나 네. 보실 때 그 개별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은 의심을 갖고 마진이 낮다거나 여전히 또 쟤네들도 결국 1등이 바뀌고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독점을 좋아하는 엔비디아 같은 투자를 좋아하신다면 미국에서 저희가 그런 거를 자주 찾을 수 있지만 네. 중국은 지적하신 대로 개별 기업을 투자하시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지원을 믿거나 생태계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 그런 밸류 체인을 내가 종합해서 가겠다라고 한다면 혹은 신흥국에선 중국이 그래도 제일 세니까 시장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쪽에서 보시는 시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무를 사지 말고 숲을 전체로 사면 숲 전체는 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투자 수익률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이 미국처럼 막 꾸준히 오르지 않았고 항상 관심 없으시다가 또 들어갔다가 저희 같은 애들이 나와서 네. 추천하고 그래서 또 뭐 물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신뢰를 잃었던 이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중국 투자 방법은 소외됐을 때 계속 관심 갖고 보시다가 뭐 이번에 딥시크 이슈도 그렇고 항생테크도 그렇고 앞으로 뭐 기술주도 그렇고 소비주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요. 관심 없고 미국이나 지금 한국이 너무 핫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좀 생태계 보시면서 중국의 굳이라고 생각하시면 할 수 없지만 중국이 생태계를 좀 주도해서 가는 것 중에서 정부 지원으로 시장 형성되는 초입에 있다라고 확신이 드는 것들은 이제 좀 보실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드리안님께서 그냥 미장하삼 모르는 거 하다 마탱이 가는 거보단 나음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오늘 뭐 종목이나 이런 거를 막 찝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냥 어차피 생태계 관련해서도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지금 샤오미 같은 것도 저희가 전기차 보러 매장에 들어가서 한쪽엔 가전이고 한쪽에는 SU7이나 이런 차량들도 좀 보고 그랬는데요. 그냥 거기 가신 분들의 이제 얘기는 완전 자유 경쟁 시장이 아닌 게 좀 다행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부 품목은 너무 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네. 가전 제품. 그 이관신이라고 정책 아시잖아요. 네. 그 이관신 딱지가 이렇게 냉장고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20% 할인이죠. 근데 이제 사실 그거 하기 전에 가격이 제가 볼 때 비슷한 제품 국내에서 물론 이제 써보진 않았습니다만 한 4분의 1, 5분의 1 가격에 냉장고 가전 팔고 있고요. 대가전도 요새 샤오미가 하고 있거든요. 원래 샤오미가 대륙의 실수라고 했던 건 이제 소가전으로 시작한 건데 최근에 이제 대가전까지도 들어갔습니다만.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내부 소비자는 좋을 수 있는데 기업들은 되게 힘든 게 이 가격에 이 하드웨어 자체로는 굉장히 너무 가성비가 좋은 품목들이 꽤 많아요. 지금 저희가 뭐 일부 로봇 청소기나 차까지는 안 사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그게 완전히 뭐 저희 국내에서 수용되거나 중국 기업들이 굳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뭐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어떤 것들도 꽤 있어서요. 네. 기업들이 참 마진 남기기 좀 어려운 구도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오케이. 그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갓 오브 스톡님께서도 비아디 같은 거대한 회사가 무너지면 경제 완전 박살나는 거 아닌겨. 중국 제조업은 진짜 무너질지도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도미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비아디나 거대 뭐 샤오미나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중국 국유 기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중국 공산당의 전체적인 나라적인 돈으로 좀 적자를 메꿔주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물량을 찍어내서 그거를 해외로 수출하고 이런 부분으로 계속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좀 있는데 비아디가 최근에 이제 뭐 어디 언론 보도에서 나온 걸 보면 실제로 순채무가 6조 원이 넘어간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고 이게 전기차를 싸게 만들어서 굉장히 싸게 가성비 좋게 해외에 팔아 먹어야지 이게 테무나 알리처럼 뭔가 유지가 되는 그나마 괜찮은 구조인데 최근에 전기차도 안 팔려. 거기다가 중국 전기차는
안보 이슈 때문에 또 안 팔려. 이러다 보니까 비아디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크게 위기다. 네. 이게 팩트가 맞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거는 구조적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건지.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측면인 거는 방리담의 한계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지금 한 3년 정도는 반복적으로 정부가 정책 좀 쓰거나 보조금 주면 Q는 올라오는데 그냥 P는 겨우 버텨서 매출 만들고, 또 최근 한 몇 달을 보면은 실제 중국 내에서 BYD 얘기를 드리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가동률이 떨어질 징조라든지 또 Q와 P가 동시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으로 밀어냈는데 수출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판매량이 붙이기 시작하고 네. 가격 인하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평균적인 지금 자동차 판매, 그러니까 승용차 다 합쳐서요. 전기차랑 내연차 합쳐서 반반이라고 보시면은 평균 할인율이 2년 전에 평균 한 13% 정도 할인율이 수치가 나왔는데 협회에서 지금 한 26%인데요. 그러니까 4분의 1 가격 이미 까고 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팔 때. 그게 뭐 프로모션이든 보조금이든, 그러니까 그 소비자 보조금이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4분의 1을 까는 거고요. BYD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전략 자체가 시장 파이 키우고 밖으로도 많이 밀어내고 수출하고 실제 자기네들이 수출용 선박까지도 사서 지금 건조해서 이제 밀어내고 있고, 실제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그 가격을 좀 후려치거나 하는 네. 형태의 이제 관행이 많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종목 담당자 아니지만 저희 종목 담당자와 얘기를 좀 했을 때는 일단 말씀하신 그런 단기적인 어떤 채무 문제로 쓰러지거나 뭐 그 정도 상황은 아닌데 이제 예전에 뭐 헝다그룹이나 이런 애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중국에서 이제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거나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매입 채무나 이런 것들도 높게 잡혀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는 수치상으로는 최근에 그 재무 관련된 어떤 문제라든지 위기에 대해서는 약간 그 악성 관행들, 갑질들이 있었던 게 저는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면은 벤더들 부품사에 대한 매입 이제 대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을 막 200일씩 늘리고 평균적으로 그냥 늦게 주고, 그 늦게 주는 시간을 번 만큼 가격을 후려쳐서 물량 털고 대금 지급 늦어지고, 중국 정부가 되게 불편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본인들이 뭐 시장 형성이나 밀어주고 했다 하더라도 그 기업들 다 밀어주지 못하고요. 시장에 최근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제 솔직히 중국 중앙 정부도 좀 꼴보기 싫은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정부가 반성문을 쓰게 했죠. 제가 이제 마침 갔던 6월 둘째 주도 샤오펑이라는 업체를 갔지만 그 업체도 반성문을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걸 쓰냐면 60일 안에 대금 지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채무 잡히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 일부는 이제 그렇게 늦게 주고 가야 될 이제 외상이죠. 외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안 하겠습니다. 뭐 이제 선서문들을 내고 했던 상황이라서 좀 지켜보셔야겠지만 하반기 전체적으로 중국이 가격 인하 전쟁이 끝나거나 지금 또다시 판매량이 붙이기 시작을 하면서 또 급격한 경쟁으로 가는 거에 대한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냥 완전히 뭐 정부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육성을 했고 무너지기 직전이다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예측은 데이터상으로는 아직은 조금 섣부른 예상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확실히 지금 전기차 시장이든 혹은 뭐 가전이든 네. 대부분의 내구재나 이런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방리담의 한계가 분기 단위로 봤을 때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지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중국이 지금 전기차 수출이 한 전체 수출의 그러니까 자동차 수출의 한 60% 이미 차지를 하고 있어서 네. 밖으로 수출이 안 되고 있진 않아요. 다만 이것도 결국에 뭐 특정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브라질에 뭐 그냥 어떤 뭐 번들 형태로 그냥 밀어내기 한 거다 이런 의견들도 꽤 있는데 뭐 알 수 없고요. 실제로 그냥 재무 문제는 조금 지켜보시고요. 다만 시황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주가들이 당분간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 데이터를 많이 받아보시는 입장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뭐 GDP를 마사지한다, 기업의 재무를 다 마사지해서 이거를 뭐 발표하는 거를 좀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데이터를 받아서 이거를 합리적으로 도출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나 디스카운트는 어떻게 계산하고 좀 결과를 도출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중국 현재 그 애널리스트들 다 그런데 대안 지표를 다 두죠. 예. 그러니까 다 못 믿는다고 하면은 저희가 뭐 데이터 가져다가 얘기하기가 그런 거니까 등급을 나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국 경제 지표는 산업 지표 중에서 시장의 신뢰도가 낮은 것, 상대적으로 높은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분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 발표하는 거 통계국에서 얘기하는 것들 저조차도 이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GDP 같은 경우도 본인들은 생산이나 뭐 이런 쪽에 기준으로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냥 통계국에서 나오는 같은 소비나 고정 투자 지표랑 비교해도 간극이 있고요. 그래요. 네, 간극이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중국이 지금 항상 뭐 생산이란 데이터는 잘 나오는데 올해도 보면은 소비 빼고는 내수 소비. 수요가 이렇게 잘 돌아오진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부동산, 건축, 건설, 인프라 투자, 중복 투자된 거 이런 것들은 교체만 될 뿐이지 신규 착공이나 이런 신규 투자는 별로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각 산업 데이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레벨이 너무 부풀려졌거나 혹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시기마다 바꾸지 않고 패턴이 있죠. 네. 패턴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보고요. 산업 데이터로 다 이렇게 나름대로 프록시라고 하죠. 그런 대안 지표를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중국 애널들도 되게 피곤하고요. 볼 게 많으시고 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추세가 좀 유사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은 레벨이 좀 증가율이 좀 달라 보여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나 체감과는 좀 비슷하니까 그렇게 감안해서 보고는 있고요. 기업 데이터는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애매모호한데 기본적으로 홍콩이나 중국 상장 기업들의 경우는 회계 제도 자체를 크게 의심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요? 기업의 관행이나 기업의 어떤 수치적인 제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 기업 안에 좀만 크면 공산당위원회 설치해서 이제 기업에다가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이거를 뭐 증시에서 태클 걸려고 하거나 혹은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도 무서워서 뭐 태클 걸 수 있는 구조가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마사지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사실 그 기업에 대한 거는 국내도 뭐 다 기업마다 다를 것 같고요. 이제 전반적인 관행이 있을 텐데 중국 투자자가 96% 정도 되잖아요. 중국 투자자가 속을 수도 있지만 중국 투자자가 알아서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시장의 반응을 홍콩 제외하고요. 예. 본토에 한 5천 개 정도 종목이 있는데 뭐 그 기업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잘할 것 같습니다. 현지 투자자들이 더 많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마사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기업이랑 이제 정부, 산업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마사지, 태국 마사지, 필리핀 마사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몸이 좀 찌뿌둥하신가 봐요. 오늘 이제 비도 오고 또 이제 시장도 안 좋고 하시다 보니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워낙 이제 매크로 쪽으로 또 시장 쪽으로 많이 또 분석을 하시는 분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중국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공부도 그러세요? 중국에서 했고, 네. 한 명은 이제 중산에서 사업하고, 아, 그리고 홍콩 옆에, 그리고 한 명은 하얼빈에 있고, 한 명은 또 베이징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방 정부를 끼고 사업화를 하는 애들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지방 정부가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가 어려우니까 네. 낙수 효과로 이제 지방 정부도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쪼아가지고 기업들을 쪼아서 정말 푼돈 같은 것도 걷어가고 그리고 젊은 청년층들은 뭐 취업도 안 돼가지고 놀고 있는 애들도 많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일관적으로. 하지만 지금 상해종합은 신고가라고 한다면 이 증시의 지금 상승세랑 실제로 우리가 중국 정부가 중국 국가 자체로 이 경제가 위기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최근 있었던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요런 거를 다 짬뽕해서 놓고 놓으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과연 도출해야지 맞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을 뭐 일반적인 국가로 보신다면 지금 주식시장이 뭐 나름대로 한국보다는 아니지만 최근에 얼레벌레 이제 상해 종합지수도 최고가, 그러니까 올해 연중 최고가죠. 이런 거를 회복한 거는 그냥 초과 유동성 효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주식은 저희가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 내부적인 정책 관련해서 펀더멘탈은 그냥 내수가 안정되는 쪽으로 보시고 이제 점검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사실은 이제 좀 돈의 힘이 강한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 가게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4년 동안 박살이 났고 10억짜리 집이 지금 매매가 기준으로 6억이 됐는데 사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소비도 침체고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수뇌부가 하는 방향은 이제 창을 갈고 닦는 막 기술, 생산, 우리는 밸류체인 막 이런 걸로 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내수는 뒷전이거나 네. 내수가 살아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중국의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돈이 돌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초과예금이 엄청 쌓여서 요 몇 년 동안
각 주체들이 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정부 공무원들도 지금 마찬가지고 네. 기업들도 돈을 쌓아놓거나 예금도 그 가게도 돈 쓰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돈들을 돌리기 위해서 작년부터 나름대로는 이제 미국을 좀 따라하면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지고 생기는 사회적 부작용을 너무 이제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살리기도 쉽지 않지만 살릴 마음이 크지 않고요. 부동산은 그냥 안정시키는 것이고 자산 가격을 띄우기 위해서 이 돈을 인출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주식시장 부양이에요. 앞서도 제가 외국인이 없는 시장이고 주식을 가계가 갖고 있는 비율이 4% 정도, 그리고 보험사나 우리 연기금 역할을 하는 쪽도 주식이 많진 않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예금금리 1년짜리를 적금을 맡기면 네. 충격적이게도 1% 금리가 안 돼요. 적금 맡기면 예금 금리가 1%가 안 네, 된다고요? 뭐 지방 중소은행들 특판으로 하면 1% 넘을 수도 있지만 네. 공식적으로 지금 고시되는 예금금리는 0.9% 정도 돼요. 와. 그럼 이 돈들이 이제 고정금리 상품의 증발 시대 혹은 붕괴 시대거든요. 중국도 이제 돈을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마침 중국 정부는 작년부터 주주환원 위주의 이제 주식 부양을 하고 있고 그냥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어차피 보험사들 이제 큰 기관들이 대체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지수는 내가 받쳐줄 테니 장기적으로 기업들에게는 주주환원을 압박을 하고 이제 투자를 이제 종용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엔 기업이 좋아야 되는 거지만 수급적으로는 이제 주식시장 부양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진지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먼저 드리고요. 좀 네. 말이 많이 빠졌는데 매크로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매칭이 안 되는 건 주식은 이제 좀 다른 수급적인 측면이 좀 있고 실물이 크게 좋아지지 않더라도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경기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 수뇌부 입장에서 주장하는 거는 탈부동산을 하면서 제조업 쪽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고 아까 지방 정부를 너무 잘 아는 지인들에게 얘기 들으신 것처럼 지방 정부가 땅 팔아서 50% 정도 재정을 네. 가져갔던 구조였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지방 정부는 한 30개 정도 지방 정부가 있으면 아마 20개 정도는 신용불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친구 중에서 뭐 홍콩 옆에 광동성이라면 그쪽은 흑자니까 네. 그 정도는 아닐 텐데 지방에 조금 더 어려운 쪽의 성이나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동북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재정이 어렵고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중국 그 투자자들도 중앙 정부가 직접 이렇게 이관신처럼 보조금을 직접 꽂아주는 거는 신뢰를 해요. 네. 혹은 가게가 돈이 있는데 안 쓴 거니까 가게가 쓰는 쪽은 또 베팅을 해요. 네. 근데 지방 정부가 뭐를 한다고 하거나 지방 정부에게 내린 돈을 갖고 뭘 한다고 하면 작년 재작년까지는 전혀 믿지 않았죠. 예를 들어 뭐 이들이 IDC 투자를 만들고 이들이 태양광을 투자한다 그러면 그쪽이 더 안 믿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죽었다 깨나도 지방 정부 건설사, 시행사 그리고 가계 돈을 가져가는 이 부동산 버블은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동북아시아를 너무 카피한 입장에서 중국이 그러니까 체제 말고 저희 시스템이나 경제나 이런 것들 발전이 다 일본이나 대한민국 많이 참고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어쨌건 부동산의 이제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니까 사실은 뭐 건설업 가지고 더 확장도 할 수 없었지만 굉장히 부동산이 이제 어느 정도 하드랜딩을 했고 그 이후의 상황이다 보니까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들은 현지에서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은 당분간 주체가 누구냐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이제 민영 기업들이 올해 내년에 좀 살아날 텐데 몇 년 동안은 규제도 있고 막 핍박을 받고 그랬다고 치면 지금은 캐펙스를 주도하는 게 민영 기업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판 M7 이런 건 저는 좀 무안해서 중국에 뭐 기술주들이 좀 있는데 이쪽은 쌓아놓은 돈을 이제 정부 쓰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예. 이들이 주도하는 뭐 AI 응용 분야, 뭐 혹은 전기차 기업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전기차 아니고 빅테크가 하는 어떤 테크 관련 이런 것들은 신뢰가 있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것 중에서 뭐 지방 정부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양극화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익스포저가 굉장히 커서 경제 성장을 드라이브를 걸었던 그 상황을 지금 페이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거를 기술과 소비와 소비 촉진과 이런 걸로 메꾸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과도기다. 그렇죠. 근데 이게 고용도 당연히 완충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진단하냐에 땅에서 진짜 이거 망한 느낌이고 체감적으로 진짜 옛날보다 다이나믹이 없고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친구들 얘기로는 이런 네. 얘기를 해요. 이게 돈을 막 돌리려 그래도 상해같이 뭔가 라이브 커머스, 그러니까 뭐 저런 뭐 틱톡이나 뭐 네. 이런 걸로 물건 팔고 네. 인터넷으로 물건 팔고 이게 돈이 너무 집중화돼가지고 돈이 가는 도시로만 그렇게 몰리고 팔리는 도시에만 그 맞습니다. 물건들이 팔리고 네. 네. 나머지 지방 도시들은 막 기술 개발하고 뭐 이런 게
너무 집약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네. 온기가 퍼지질 않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막 7, 8개 정도의 우리 수도권 같은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하고 네. 각 지방별로 뭐 도시 주변으로 수도권 같은 걸 여러 개 만들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대국인데 이게 각 지역마다 사실은 일괄적으로 부동산이 흥했었고 그게 무너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특색을 살리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뭐 박리담회나 마진율 남기기 어려운 제조업에 대한 우려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한 우려가 전 더 크다고 보고 중국의 진짜 앞으로의 숙제는 뭐냐면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뭐 언제까지 생산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네. 이 과정이 일관된다면 뒤에서 지금 바치는 그러니까 고용이 원래도 더 많은 소위 말해 쪽수를 책임졌던 서비스업이 무너진 게 좀 커요. 그래서 앞으로 서비스업 육성을 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무비자를 하고 괜히 뭐 저희가 한류 얘기하면서 공연 얘기 자꾸 하고 그러는 게 뭐냐면 옛날같이 이제 땅 팔아서 플렉스하고 이런 상황 안 오니까 결국엔 각 지방정부도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방정부가 심천이나 광동성처럼 원래 그런 IT 벨트나 이런 데면 상관이 없는데 네. 내가 그냥 여긴 관광지 하나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할 때처럼 축제 열고 공연 열고 여행 외식업 숙박업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중국 숙제는 아까 시장 개방을 해도 외국인들이 가서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그 외국 기업들이 마진을 남길 데가 없고 자기네들 생산 맞추기가 어렵고 내부적으로도 고용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어렵게 갈 텐데 이 과정에서 그나마 시간을 벌거나 이제 완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 본인들은 고소득 국가가 되고 싶은 거거든요. 네. 수출을 잘하고 그러니까 좀 질 좋은 고소득 네. 국가. 그러려면 사실은 이미 상당히 고령화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숙제 답은 없지만 서비스업 육성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실제로 지금 서비스업이 팬데믹 이후로도 제일 부진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도 나름대로 소비형 서비스업이나 신형 서비스업 육성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반복적으로 그냥 중국은 그 창 가지고만 밖에다 찌르고 창으로만 계속 이런 개별 기업들이 좋다기보다는 제조업은 강국이고 생산은 잘하는데 이제 굉장히 내수는 어려운 이게 이제 반복이 좀 될 것 같아서 장기적인 숙제는 저는 서비스업 육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비스업도 결국에 몇 년 전부터 뭐 교육업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시프트라는 명분으로 이제 시도를 하다가 조금 부작용들이 꽤 있었던 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갈진 모르지만 확실한 건 서비스업 육성이 없다면 시간 벌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조금 내렸던 결론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게 전체적인 이 G2의 뭔가 패러다임 싸움, 뭐 패권 싸움, 뭐 헤게모니 싸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의견이 도출될 수도 있고 기업만 봤을 때도 또 네.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증시만 봤을 때도 또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요거 프로그램 몇 시에 끝나요? 7시에 끝나요? 아니면 아까 50분에 7시라고 끝나요? 하셨던 것 같은데. 7시? 네. 7시?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재밌잖아요. 왜요? 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 3분 정도만 중국 투자에 관심 있는 우리나라 분들이 어떤 부분에 포인트 맞춰서 중국 투자를 바라봐야 되는지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그걸 비교해서 설명해 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비교까지는 좀 자신이 없는데 일단 3분 안에 일단 중국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네. 투자에 대한 부분의 경우는 일단 올해 저희가 하반기 시황에 대해서는 6월까지 지금 중국이 나름 회복을 하고 있는데 3분기는 조정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자세한 얘기는 뭐 제가 텔레그램 참고하시고 3분기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국내나 미국이 좋을 때 중국의 일부 뭐 팜마트 같은 소비재 기업들 혹은 중국의 뭐 조금 배당주 나름대로 이제 조금의 분산 차원에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 3분기의 조정 가능성을 조금 오히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내년까지 중국의 주식시장은 잠시만요. 네. 3분기 조정 가능성은 가장 큰 요인은 뭘로 생각해요? 일단 6월까지 경기 대비해서는 초과 유동성 효과가 좀 컸고 7, 8월이 되면 협상의 결과는 안 나오겠지만 미중 관련해서 지금 덮어놓은 어떤 뭐 그게 타코 트레이딩이든 뭐든 간에 조금 중국도 나름대로는 뭔가 결론을 못 낼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나 수급적인 패턴이 3Q가 원래 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계절성을 못 이길 것 같고 중국 반기 실적이 7, 8월에 나오는데 앞서도 저희가 지금 뭐
그렇게까지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만 마진이 지금 반등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가격 신호가 안 좋아서. 그러면 실적대 빌미를 통해서 뭐 홍콩이 됐건 중국의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막 급락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7, 8월에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어떤 걸 볼 거냐라고 한다면 내년까지 중국은 자체 수급을 갖고 자체적인 어떤 그 할인율에 대한 변화들, 고정금리 상품이 없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어떤 특정 쏠림 현상이 좀 있는 지역이 중국은 해외 투자가 없기 때문에 홍콩을 투자할 거고요. 그리고 홍콩에 있는 기술주, 그리고 중국의 신소비 관련된 소비주, 그리고 배당주 이 세 가지 정도 부류의 대표 종목들 좀 보시면서 좀 스터디해 두시면 중국은 어차피 좀 보유해 두셨다가 관심 없을 때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에너지 받고 막 뿜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종목의 경우는 그렇고요. 지수의 경우는 지금 뭐 저희가 올해도 꾸준하게 CSI 300 지수 같은 거 말씀드리고 있는데 워낙 안 움직였었어 가지고 이번 뭐 조정기도 상관없고 조금 보유하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중국은 그냥 유동성 장세 비슷하게 내수 안정되면서 그렇게 이제 종목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순환매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라고 봤을 때 중국이 전 세계 증시 대비 조금 더 아웃퍼폼 하려면 어떤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중국 내에서 어떤 그 물가라든지 가격 신호들이 좋아지거나 의외로 이번에 7, 8월 달에 그 반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개별 기업들의 가격 신호, 인상 신호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상당히 시장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10월에 이제 당대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 내년에 시작하는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예. 관련된 이 기술이나 테마 관련된 정책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중국이 조금 주도하는 산업이나 기술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예. 그 관련된 정책들의 트레이딩 기회는 올해 4분기하고 내년 1분기까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게 아까 당대회 말씀을 하셨으니까 10월 그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여기 관심이 많으니까 찌라시일 때부터 계속 몇 달 전부터 지켜봤던 거는 네. 정치 리스크, 네네. 시진핑의 실각설. 네. 사실상 시진핑이 힘을 잃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군부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장유샤라는 사람이 다른 군부와 이제 협력을 해서 시진핑의 측근들을 뭐 한 명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언론 보도도 나오고 한 명은 이제 실종됐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지금 군부의 실세들이 남은 사람들은 사실상 군부가 권력을 장악했고 시진핑이 10월달 이제 전국 대표회의 전당대회 여기서 이제 본인이 이제 물러나겠다 이런 발표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물밑에서는 대단한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요거는 우리가 어떤 부분까지 좀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중국 내에서는 이 정보나 이런 건 더 모를 거고요. 저도 뭐 사실은 뭘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동정을 보는 건데 확률적으로는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3년 전에도 3년임 할 때 이제 13년째 하고 있는데 10월 당대회만 있으면 3년 전에도 리커천 총리이 죽기 전에도 사실은 뭐 공청단이 뒤집어 엎는다라든지 얘기가 많았는데 일단은 그때도 그렇게 넘어갔는데요. 이번에도 뭐 상케이 신문에서 보도한 거든 뭐 어떤 정보든 간에 네. 일단 그러기에는 최근에 뭐 어제 이제 만난 싱가포르 총리도 그렇고 8월 말에 이제 열병식에 뭐 러시아 총리도 러시아 대통령도 온다, 푸틴도 온다고 하는데 그들의 정보를 그렇게 허접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제 생각에.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게 뭐 허수아비 같거나 그립감이 아예 없는데 그렇게까지 신경 써서 정상 외교를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약간 네. 그 근거를 대는 것 중 하나가 이게 싱가포르 총리 와이프가 굉장히 원래는 친중적으로 SNS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네. 최근에 올린 거 보면은 약간 이거 톤이 좀 이상하다 비판조다 라는 식으로 시진핑과 공산당을 약간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톤의 SNS가 올라오는 거 보면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거를 또 단서 중 하나로 꼽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권이 길어지고 있고 이게 군부도 장악해야 되고 정부도 그렇고 뭐 계파 간에 그런 것도 있어서 노이즈가 계속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냥 동정을 봤을 때 자리를 오래 비우고 뭐 중앙아시아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네. 확률적으로 아주 굉장히 더 높아졌다고 저는 체감은 안 하고요. 그리고 설사 이제 만약에 진짜 저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저도 고민을 좀 해보면 뭐가 바뀔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유를 좀 판단해 드려야 된다고 제가 가정을 할 때 예. 정치권의 리스크가 터지고 뭐 지도자가 바뀐다. 그러면 그 당 안에서 바뀔 거잖아요. 그렇죠? 당 안에서 바뀌는 거지 어떤 다른 세력이 대한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국을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다 그 정도는 아실 것 같고 그럼요. 결국엔 당 안에서 일일 거고요. 그럼 당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의견 중에 또 개혁개방파가 잡는다. 시장 개혁파가 받는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뭐가 바뀔까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민영 기업들이 좀 경직돼 있고 여러 가지로 정책들이 뭐 조금 이쪽으로 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러면 지금 WTO 가입한 20년이 흘러서 지금 같은 상황까지 와서 개혁 개방을 해서 앞서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시장 개방을 한들 들어가서 기업들이 먹을 게 있거나 뭐가 바뀌어서 부드러워지면 다른 나라들의 어떤 미국식의 이런 자본주의를 추구하거나 이럴 변화가 있을 건 아니잖아요. 저는 크게 바뀔 게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크게 변화할 건 없을 그러니까 것 우리로 치면 저희가 여야가 바뀌고 대통령이 좀 바뀌는 정도의 변화 정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음. 주도하는 어떤 성장이나 성장 추구냐, 뭐 안보 추구냐 이런 변화는 분명히 경직이 좀 풀리고 이럴 수 있는 변화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결국에는 어떤 그 체제가 완전히 바뀔 정도 뭐 북한이 갑자기 민주주의가 되거나 막 그런 류의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단계까지 좀 생각해 볼 정도로 보면은 시장주의적으로 가더라도 중국은 이미 방향은 동북아시아에서 노선 자체가 뭐 어떤 계파가 중국 내에서 되더라도 혹시라도 그런 변화가 있어도 그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관계가 과거 같지 않고 그리고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그 12,000불이 지금 중국이 돼 있는데 고소득 국가가 되려면 결국에 대한민국, 싱가포르, 독일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제조업 수출해야 된다는 기조나 여러 가지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뭐 변화들이 미세하게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뭐 일단 앞단에 말씀드린 확률도 그렇게 높다고는 아직 안 보여지고요. 뒷단에서 바뀌었을 때라도 뭐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크게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좀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짧게만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또 새 정부도 들어섰고 뭐 이런 좀 바뀐 환경에서 중국 경기가 좀 더 좋아진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거기서 같이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살아날 가능성 그런 상관관계 이런 것도 예전만큼 있습니까? 저는 크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크진 않다. 네, 다만 이제 지금 한중 관계 기반에서 뭐 베팅하시기보다는 아까 지방 정부가 너무 어려우니까 뭐 이제 공연을 하고 뭐를 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또 중국에서 계속 민간 교류가 확대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시는 중국 관련 소비재들이나 중국 관련 이런 한류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중국에 재진출하고 있는 완성품 관련된 소비재 소비 기업들이 가장 크고요. 우리나라에 오는 인바운드 관련된 것들이 Q 측면에서 제일 좋은 거고 아주 큰 그림을 뭐 제조업 쪽에서 그려보거나 서로 간에 하기에는 생산망에 조금 어떤 메리트를 가져가고 이런 거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비주에 좀 맞추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증권의 김경환 연구위원님이었고요. 언제 오셨어요? 중국에서? 중국에서요? 네. 아, 3주 전. 3주 전에? 네,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오늘 자료 하나도 없이 이렇게 흡입력 있게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3,000분 정도 남아 계십니다. 네, 잘 위태위태했습니다. 하도 뗄빵이라고 하셔가지고. 네네네. 아닙니다. 네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거는 다 여쭤봤고요. 다음에 또 뵈면은 요 업데이트해서 또 궁금한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심층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의 김경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